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예쁜 손주를 본 50대 젊은 할머니입니다. 요즘 제 나이면 밖에서도 할머니 소리는 잘 안 듣고 환갑잔치도 생각 안 할 만큼 할머니 소리는 싫은데 우리 손주한테 듣는 할머니 소리는 참 좋네요. 아이 재롱 보는 것도 즐겁고 아이도 무척 예쁘지만 그 아이를 보다 보면 우리 딸이 언제 저렇게 자라서 벌써 결혼을 했을까 싶고 아직 어린 손주는 언제 다 커서 결혼을 할까 궁금도 합니다. 저는 할머니지만 우리 시어머니에게는 그 아이가 증손주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 번 모이면 3대가 아니라 4대가 모여서 더 화기애애하기도 하네요. 딸이 바쁠 때면 저희 집에 아이를 맡겨두고 가는데 그때마다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 저와 어머니가 아이를 보느라 다른 일을 하지 못할 정도예요. 어머니는 요즘 증손주 때문에라도 건강하셔야겠다며 운동까지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증손주 보고 좋아하시는 걸 보면 이 행복이 오래오래 갔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제게 시어머니는 그저 시집 와서 만난 남의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친정 어머니나 다름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머니와 제 사이의 사연도 적지 않았죠. 어쩌면 가슴 아프고 어쩌면 행복일 수도 있는 저희 시어머니와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어렸을 적 저는 늦둥이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저희 부모님이 40 가까이 되어 아주 늦둥이로 저를 보셔서 당시 기준으로 부모님과 제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는 20살만 되어도 자식 낳고 살던 시절이다 보니 일찍 결혼한 집과 비교를 하면 제가 저희 부모님께 손녀뻘도 될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철없는 아이들이 저희 부모님이 늙었다고 놀리기도 하고 어릴 때는 저도 철없는 마음에 괜히 속이 상하기도 했죠. 그래도 저는 다정하신 저희 부모님이 참 좋았습니다. 부모 나이가 많던 적던 자식에게는 다 똑같은 부모니까요. 물론 부모님과의 나이차 때문에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부모님과 함께할 시간이 훨씬 적었을지도 모른다 생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린 시절 동안만큼은 저는 다른 친구들 부럽지 않게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참 귀하게 생각하셨어요. 안 귀한 자식이라는 게 있지는 않겠지만 오랫동안 불임으로 고생하셨던 만큼 늦게나마 가진 저를 참 많이 예뻐하셨죠.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일해오신 부모님 덕분에 저는 가지고 싶은 거는 못 가진 적이 없었고 늘 부족한 것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골라 태어날 수도 없는데 그런 사랑을 받은 것을 보며 저는 지금도 그런 부모님을 만난 것을 참 운이 좋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복이 오래도록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제 행운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부모님은 다 큰 저를 두고 정말 오랜만에 두 분이서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그동안 수험생인 저 때문에 숨죽이고 지내셨던 탓에 저는 두 분이 저 없이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했죠. 아직도 제가 아기 같은지 저를 두고 떠나기를 걱정하셨지만 저는 의젓한 척하며 두 분을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에 갑작스러운 한파에 얼어붙은 도로에서 사고를 당하셨고 병원으로 실려와 수술을 받으셨지만 회복하지 못하신 채 겨우 며칠 간격으로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제 겨우 환갑을 앞두고 계셨던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제 곁을 떠나셨고 저는 대학 입학을 하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사고와 죽음 앞에 저는 20살 성인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은 가본 적도 없던 제가 상주가 되어 홀로 빈소를 지키고 장례 절차며 해야 할 게 많았지만 저는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손을 잡아주시고 저를 물심양면 도와주신 고모님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때 고모님이 하나하나 일러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저는 부모님의 장례를 잘 치러드리고 일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고모님을 더더욱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사실 이전까지 저는 고모님을 자주 뵌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고모님과 왕래를 하고 지내지 않았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는 모르지만 저희 부모님이 결혼하실 적에 아버지의 누님이셨던 고모님이 저희 엄마를 싫어하셔서 문제가 있었고, 그 후로도 사이가 좋지 못하다가 오랫동안 아이 갖지 못하셨던 엄마 일로 남매끼리 크게 다투시면서 그 후로 보지 않고 지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려울 때 돕는 것이 가족이라며 부모님의 부고 소식에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주신 고모님을 보니 저는 당연히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고모님은 정말로 제 할머니 뻘의 그 자식들도 당연히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촌수로는 사촌 형제였지만 자식뻘 되는 나이 차이에 저는 여전히 어린애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들 저를 어린애처럼 대하셨고 저는 어른들 틈바구니에서 결정권이 전혀 없었습니다. 고모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랑 지내면 된다. 정리만 되면 우리가 너 학교도 보내주고 다 해주마. 고모님은 저 대신 부모님의 유산을 정리해 주시고 혼자 된 저를 걷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신이 없어 가지 못했던 대학교 역시 다음 해에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죠. 그렇게 저는 고모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고모님이 저 대신 모든 것을 관리해 주셨어요. 그때는 그게 제 불행의 시작이 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여태 부모님 품 안에서 걱정 없이 살다가 겨우 20살 나이에 고아가 된 아이가 세상이 그렇게 험한 줄 어떻게 알았겠나요? 그래서 저는 가족이라는 그 사람들을 전적으로 믿었고 남은 몰라도 그 사람들이 저를 속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가장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 속고 말았습니다. 부모님 대신 저를 돌봐주겠다는 말은 거짓말이었고 학교는커녕 일을 시키고 부려먹으며 저를 구박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집 살이하며 어쩔 수 없는 눈칫밥일 거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잠도 제대로 재우지 않는 것을 겪으며 이게 바로 노예 생활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저도 참 바보 같은 게 그때라도 내 돈 달라 해서 나왔어야 하는 것을 그 수모를 겪으면서도 저는 화는커녕 부모님의 유산을 돌려주지 않는 고모님께 사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고모님, 저 그냥 나가서 혼자 살게요. 부모님 유산 돌려주세요. 유산? 유산은 무슨 유산? 남는 게 어디 있다고? 우리가 여태 너 걷어먹이고 너희 부모 장례 치른다고 돈을 얼마나 썼는 줄 알아? 그거 계산하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돈을 줘야 해. 너는 네 부모가 무슨 대단한 부자라도 되는 줄 알고 기대하는 거니? 그래도 집 한 돈은 남았을 거 아니에요. 집? 야, 그 집이 무슨 집인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물려주신 집이야. 그럼 그게 이제 누구 집이냐? 내가 받아야 할 유산이었으니까 내가 가져가야 맞는 거지. 그럼 내가 너한테 돌려줄 돈이 더 있겠니? 나가려면 안 말리니까 돈 달라 하지 말고 맨손으로 나가. 어쩜 사람이 돈 앞에 그렇게 안면몰수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부모님 유산으로 대학도 보내주고 나중에 결혼도 시켜주시겠다던 고모님은 뒤늦게 제 앞에서 태세 전환을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나듯 그 집을 도망쳐 나와야 했죠. 식구들 중 누구 하나라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까 했지만 돈 앞에서는 다들 그러는 건지 아무도 저를 불쌍히 여기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하루아침에 갈 곳 없이 길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되어야 했어요. 법적으로는 성인이니 뭐라도 하면 될 거라 생각했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들었고 보증금 없이는 지낼 곳을 구하기도 어려웠죠. 고시원이 생각보다 비싼 것을 보고 저는 한동안 찜질방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일이라도 금방 구해야 할 텐데 제대로 못 자고 못 먹어서 그런지 약해 보이는 저를 써주는 사람도 없었고 저도 며칠 굶고 길을 돌아다니게 되었죠. 그때는 남들한테 도움 구하는 게 왜 그렇게 용기가 나질 않던지 말이에요. 그러다 저는 어느 국밥집 앞을 지나다가 냄새에 끌려 가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머니에 돈도 없으면서 그 국밥이 왜 그렇게 먹고 싶었는지
저는 뒷생각은 하지도 않고 국밥을 시켜서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국물이 들어가니 오랜만에 몸이 노곤해지고 배가 부르니 그제서야 정신이 퍼뜩 들더라고요. 내가 국밥값 낼 돈도 없으면서 무슨 정신으로 이걸 먹었을까 싶고 지금이라도 도망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으로 오만 생각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뛰어서 도망이라도 가고 싶었지만 늘 바르게 사셨던 부모님께 배운 게 있던 탓에 그렇게 양심 없는 짓을 할 수 없었죠. 결국 저는 벌써 다 먹은 빈 국밥 그릇을 한참 동안 긁으며 고민만 하다가 식당 안에 손님들이 빠진 틈을 타 사장님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저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값을 못 낼 것 같아요. 돈 없으면 먹으면 안 되는데 아까는 너무 배가 고파서 저도 모르게 시켜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그래서 혹시 국밥값만큼 일을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제가 설거지라도 해서 대신 값을 치르면 안 될까요? 아니, 젊은 아가씨가 5천 원도 없어? 죄송해요. 제가 지금 사정이 있어서요. 청소나 설거지나 아무거나 시켜만 주세요. 깐깐해 보이는 인상 탓에 화라도 내실 줄 알았던 사장님은 다행히 제 말을 들어주셨고 제 사정을 물어봐 주셨습니다. 제가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잃고 친척에게 속고 집도 없이 배회한다는 얘기를 들으신 식당 사장님은 저를 무척이나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기에는 너무 어린데 예쁜 아가씨가 어쩌다 그런 일을 겪었어? 어디 도움받을 곳도 없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저 그럼 혹시 여기서 일해볼 생각은 없어? 안 그래도 우리 가게 직원을 구하고 있었거든. 다른 일 할 것 없으면 여기 와서 일해. 제 사정을 들으신 사장님은 감사하게도 제게 일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낼 곳이 필요하면 도와주시겠다며 제게 사장님이 사시면서 직접 관리하시는 다가구 주택에 방을 하나 내어주셨죠. 보증금이랑 첫 달 월세는 안 받을 테니까 월급 나오면 그때 월세만 내고 살아. 월세도 내가 많이 깎아줄게. 직원 할인 알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앞으로 가게 일도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휴, 이 정도 가지고 무슨 평생 은혜야. 됐어. 원래 사람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나도 젊어서 고생 많이 해봐서 알아. 아가씨 보면 괜히 옛날에 내 생각도 들고 나도 도움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도와주고 살아야지. 그리고 공짜도 아닌데 뭐가 고맙다고 그래. 그럼 앞으로 우리 같이 잘 지내봐. 그렇게 저는 우연히 들어간 국밥집에서 은인을 만나 일자리를 구하고 능력 좋으신 사장님 덕분에 고시원보다도 저렴한 월세로 지낼 곳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갈 곳 없이 찜질방을 전전하던 제가 생판 남인 식당 사장님의 도움으로 드디어 마음 편히 쉴 곳을 얻게 되었죠. 그렇게 국밥집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된 저는 매번 사장님과 같이 퇴근을 하며 가까이 지내다 보니 사장님의 사연을 들을 수 있었어요. 처음 보는 제게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던 사장님 역시 저처럼 힘든 시절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내가 어릴 적에 우리 집이 참 찢어지게 가난했어. 그래서 어려서부터 돈 벌 궁리만 하고 살았는데 시골 동네에서 나물 같은 거 캐다 팔다가 돈 벌겠다고 상경해서 별별 고생을 다 했거든. 그때 내가 아가씨보다도 어렸는데 서울 도착하자마자 소매치기 당해서 몇 날 며칠 굶고 갈 곳 없어서 숨어서 노숙도 하고 정말 별짓 다 하고 살았지. 그래서 남의 집 식모살이부터 안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그러다가 남편 만나서 마음이라도 좀 편해질까 싶었더니 그 사람은 애 크는 거 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고 그 후로 나 혼자 아들 키우면서 또 고생 엄청 했었지. 그 시절 이야기는 저도 잘 모르지만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참 고생이 많으셨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 제가 얼마간 했던 고생은 별 고생도 아닌 것 같아지더라고요.
게다가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아드님을 대학까지 보내며 잘 키우시고 지금은 다가구 주택 가지고 세도 받으시고 나름 알부자가 되셨다네요. 그런 사장님의 자수성가 사연을 듣게 된 저는 그 사장님을 제 모범으로 삼아 저도 언젠가 사장님처럼 남을 도울 거라 생각하며 열심히 살기로 했습니다. 사장님께는 저보다 5살 많던 아드님이 하나 있었는데 대학을 막 졸업하고 시험 준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같은 건물에 살다 보니 오며 가며 그 아드님과 만나게 되었고 비슷한 또래의 저희는 금세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좋은 오빠 동생 같은 사이였고 저는 사장님 아들이랑 연애를 한다거나 결혼을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지 저희 두 사람은 언젠가부터 진지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좋아서 서로 연애를 시작한 것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그리 편하지는 않았어요. 갈 곳 없던 저를 걷어주시고 덕분에 은혜 입고 지금까지 도움받는 처진데 괜히 그 집 외동 아들과 만났다가 사장님이 저를 미워하시거나 싫어하시면 어쩌나 그 걱정이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사장님을 나쁘게 본 것은 아니지만 그 시절 어머니들이야 아들을 워낙 귀하게들 생각하시다 보니 어렵게 키운 아들을 고아와 만나게 하고 싶지 않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한 집 살고 그 집에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계속 비밀로 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결국 용기를 내어 저희의 교제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날 사장님은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용이가 요즘 누구를 만나는 것 같기는 하더라니. 정연이 너랑 만나고 있었구나. 죄송해요, 사장님. 뭐가 죄송하다 그래? 젊은 사람들 연애하는 게 잘못이냐? 용이 공부하는데 방해될까 내가 반대할까봐? 그런 것도 있지만 제 사정 다 아시잖아요. 솔직히 어른들이라면 싫어하실 것 같아서요. 에구, 왜 그렇게 섭섭한 소리를 해? 내가 네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야말로 정연이 네가 내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좋겠구만. 나 너 안 싫어한다 정연아? 널 보면 옛날 내 생각이 나서 자꾸 도와주고만 싶어. 솔직히 말하면 용이가 걱정이지. 그놈 여태 공부만 했지 뭐 제대로 할 줄 아는 거나 있냐. 그러니까 내 걱정은 말고 니들 마음 가는 대로 살아. 이러다 결혼까지 하면 나야 고맙지 뭐. 제 사정을 전부 아시고도 저를 보듬어 주신 사장님 덕분에 저는 결국 연애 끝에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혼집을 따로 구해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안 그래도 저도 친정 없고 다른 식구 하나 없는데 하나뿐인 시어머니 모시면서 다 같이 사는 게 제 행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면서 시댁에서 신혼 살림을 꾸리게 되었고 결혼 후에도 여전히 어머니의 식당 일을 도우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좋아서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저와 어머니는 남편이 늘 걱정이었어요. 그때까지도 저희 남편은 마땅한 직업이 없었습니다. 대학 졸업한 뒤로 계속 시험 준비만 하다가 30 나이에 결국 다 그만두고 저와 결혼을 했으니까요. 물론 시어머니가 계시니 생활비나 돈 걱정할 일은 없었지만 저는 집에 있는 남편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태 공부만 했으니 어디 나가서 일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일을 할 생각도 별로 없었어요. 어머니께 등 떠밀려 취업을 하기도 했지만 회사 일에 적응을 못하겠다며 쉽게 때려치우고 퇴사를 밥 먹듯이 하곤 했습니다. 와이프인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회사를 때려치고 나오니 저는 매번 화를 내는 것도 지치더라고요. 시어머니랑 한 집 살면서 어머니 보시는 앞에서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화내기도 죄송스러웠죠. 결국 남편은 반백수처럼 그렇게 지냈고 저희 부부는 어머니 도움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남편도 30이 넘었으면 자기 힘으로 돈 벌어서 어머니 용돈도 챙겨드리고 해야 할 텐데 그 사람은 애초부터 철이 안 든 사람이었어요. 연애할 때는 누구보다 효자 같고 공부도 잘하고 성실한 듯 보이더니 결혼을 하고 나니 얼마나 게으르고 철이 없는지 그제서야 알게 되었죠. 그런 남편 때문에 속 썩는 저를 보며 어머니가 되려 죄송해 하시고
저는 그런 어머니 때문에 남편을 참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저희 남편이 대기만 성형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대학도 나름 알아주는 좋은 대학 나왔고 학창 시절에 공부도 잘하고 상도 참 많이 받았더라고요. 애초에 머리가 나쁘지도 않고 좋은 대학 갈 만큼 공부도 열심히 해봤으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언제라도 열정적으로 덤벼들지 않을까 기대를 품고 있었죠. 사실 돈을 못 벌어오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못 벌더라도 꾸준히 일을 하고 성실히 사는 모습을 바랬는데 저희 남편이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저는 예쁜 딸아이를 낳았고 자식이 태어난 뒤로는 남편도 바뀔 거라 생각했어요. 자기도 아이를 보니 정신이 들기는 하는지 아는 선배 회사에 나가기도 하고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결국 몇 달 만에 그만두고 딴짓 할 거면 아이라도 대신 키워주지. 남편은 육아는 제게 맡기고 어머니 가게도 돕지 않고 뭘 하는지 그렇게 밖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애가 6살이 될 때까지 남편이 이 일 저 일 건들기만 하고 저한테 생활비 한번 갖다 준 적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저희 딸까지 엄마는 개미고 아빠는 배짱이라 그러더라고요. 손녀가 태어난 뒤로도 정신을 못 차리는 아들을 보며 저희 어머니도 속을 많이 끓이셨어요. 내가 매번 네 얼굴 볼 염치가 없다. 며느리 삼고 싶다고 내 욕심만 부렸지. 우리 아들이 저럴 건 생각도 못했구나. 똘똘하던 아이여서 뭘 해도 잘하고 살 줄 알았더니 아무래도 내가 쟤를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나 보다. 아버지 없이 자란다고 혼 안 내고 그저 잘해주고만 키웠더니 애가 어려운 줄을 모르고 컸네. 지 엄마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니까 돈 한 푼 아쉬운 줄도 모르고 지 마누라 지 애미가 밖에서 무슨 고생을 하고 사는 줄도 모르지. 아유 내 팔자야. 내 탓이라 하지만 남의 귀한 자식 데려다가 내가 이 무슨 고생을 시키는 거니.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그게 어디 어머니 탓이에요. 저도 저 사람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머리 하나는 좋은 사람이잖아요. 지금이야 마음 못 잡고 방황하겠지만 자기도 언제까지 계속 놀기만 하겠어요. 노는 것도 지겨워지면 뭐라도 열심히 하겠죠. 그래도 가끔씩 뭐 해보려고 하는 거 보면 저는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와 저는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며 언젠가 남편이 나아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는 사이 딸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고 어머니도 더 이상은 기다려주시기 힘드셨던 모양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도 그쯤 자꾸 어디서 사업 얘기를 듣고 와서는 자기 사업을 꾸려보겠다며 어머니를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가게 하나 차려달라니까. 아, 이거 가게 차려만 두면 무조건 잘 되는 거야. 내가 아는 사람도 이거 팔아서 대박 났다잖아. 이놈아, 지 엄마 가게 나와서 일손 한번 안 거들어 본 놈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 내가 식당을 한대? 식당 차리는 것도 아닌데 엄마 가게 일 안 해본 거랑 이게 무슨 상관이야? 아무튼 이건 그냥 물건 떼다가 팔기만 하면 되는 거야. 걱정할 것도 없어. 가게 차릴 돈만 대주면 된다니까? 남편은 누가 그 일로 돈을 크게 벌었다며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어머니와 제가 듣기에는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였습니다. 물건 떼다 파는 것도 다 장사 수완이 있어야 하는 건데 남편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식구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된다 싶었죠. 저와 어머니는 당연히 남편을 말렸고 남편은 그 일로 한동안 입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런 아들 보기가 안쓰러우셨는지 정말로 가게를 차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바라던 판매업은 아니었죠. 내가 용이 얘기 듣고 많이 생각해봤다. 용이도 이제 곧 40인데 언제까지 집에 있을 수도 없고 정연이 너도 가게 일 배울 만큼 배웠잖니. 그래서 내가 니들한테 분점을 내주려고 그런다. 요즘 불경기라고 다들 어렵다 어렵다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 가게는 장사가 잘 되는 편이고 또 우리 가게 분점이라 그러면 손님 없을 일은 없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정연이 네가 용이 데리고 둘이서 가게 한번 잘 운영해 봐라. 내가 그 가게 일은 일절 터치 안 할 거니까
수익이고 뭐고 니들이 알아서들 잘 해야 해. 알겠니?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남편은 원하던 일이 아니었기에 당연히 불만이었지만 저는 어머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평생 어머니 가게 일만 도와도 할 말이 없다 싶었는데 큰돈 들여서 저희에게 가게까지 차려주시고 수익도 알아서 하라고 하시니 저는 무척 신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불경기에 장사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저도 십수년 일해보고 음식 장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지만 늘 시어머니처럼 되고 싶었던 저는 그 일을 기회로 삼으며 정말 열심히 잘해보고 싶었어요. 아이도 어느 정도 컸겠다. 이제는 제 일에 집중해볼 시기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분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가게와 좀 떨어진 곳에서 어머니께 배우던 대로 열심히 가게를 꾸려가고 있었죠. 10년 넘게 어머니 옆에서 보고 배웠지만 막상 따로 가게를 하려니 쉽지가 않았어요. 어머니 혼자 하시던 일도 많았었는데 저 혼자 하려니 어머니가 여태 이걸 어떻게 하셨나 싶은 겁니다. 남편이라도 옆에서 거들어주면 덜 힘들었을 텐데 남편은 여전히 국밥집 장사가 싫은지 가게 일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힘들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정말 좋은 기회라 생각하며 혼자서라도 식당을 잘 꾸려나갔습니다. 열심히 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퇴근이 매번 늦었고 언젠가부터 저는 매번 남편을 먼저 들여보내고 밤 늦게까지 혼자 가게 정리를 하곤 했어요. 그날도 저는 11시가 되어서야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집은 한적한 주택가라 자정만 되어도 거리가 한산했는데 그날은 저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웅성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서 타는 냄새도 나고 무슨 일인가 싶던 저는 집 쪽으로 걸음을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골목 끝에서 우리 집에 불이 난 광경을 보게 되었죠.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우리 집 앞에 있는데 가족들 걱정에 달려갔더니 남편과 딸아이는 마당에 서 있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은 것도 잠시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걸 보고 저는 남편에게 다급히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머니는 어디 계셔? 남편은 얼어붙은 듯 굳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옆에 있던 딸아이가 엉엉 울며 할머니를 찾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에 있어. 할머니 못 나왔나 봐. 어떡해 엄마? 뭐? 아니 그러면 어머니 먼저 구할 생각을 해야지. 당신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소방차 곧 올 거야. 불이 이렇게 큰데 안에 어떻게 들어가? 그렇다고 그때까지 어머니 저 안에 그냥 두려고? 미쳤어. 됐어. 당신은 여기서 아영이 지키고 있어. 내가 어머니 모시고 올게. 지금 생각하면 불이 활활 타는 그곳을 어떻게 뛰어들어갔나 싶지만 사실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그 안에 계실 걸 생각하니까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어머니를 구하러 집으로 다시 뛰어들어갔더니 안에 연기가 가득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참으며 어머니를 불렀고 어머니 방 안에 들어가서야 기절한 듯 누워 계신 시어머니를 보게 되었죠. 질식을 하신 건지 쓰러지신 건지 의식 없는 어머니를 서둘러 깨워 집을 빠져나오려 했지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안에서 저 혼자 어머니를 부축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남편이라도 옆에 있었으면 금방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저 혼자 고군분투하다 보니 꽤 시간이 흐른 것 같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불은 더 번졌고 들어올 때만 해도 현관 쪽에는 불이 없었는데 나가려고 보니 현관 앞 신발장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옛날 집이라 장판이며 합판으로 만든 벽이며 죄다 타기 좋은 자재들이었으니까요. 그때 다행히 창문 쪽에서 소방대원들이 들어오셨고 저는 어머니를 먼저 내보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빠져나가려는 순간 불이 붙었던 천장이 훅 떨어지면서 제 다리를 덮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의식을 잃고 말았죠. 다행히 어머니는 무사하셨지만 그 일로 저는 다리에 큰 화상을 입고 한쪽 다리를 평생 절게 되었습니다. 천장이 떨어지면서 신경이 잘못되어서 회복이 안 되었거든요.
화상이야 가리고 다니면 그만인데 절름발이 신세가 되니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보다 가슴 아파하시는 어머니 때문에 속상한 티를 내지 못했죠. 네가 왜 들어왔어?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이 바보 같은 거사. 살 만큼 살은 나를 뭐하러 구하겠다고 뛰어들어와서는 이 꼴이 됐어.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 죽는 것보다 좀 다치는 게 낫지. 저 괜찮아요. 자꾸 그러지 마세요. 화상을 입어 잔뜩 우그러지고 절뚝이는 제 다리를 보실 때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치시곤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머니를 살려서 참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그때 만약 제가 어머니를 구하지 못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라도 하셨다면 저는 아픈 다리보다 더 심한 후유증을 앓았을지 모릅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그 후로도 후유증은 없이 정정하셨고 저희도 불탄 그 자리에 새로 건물을 올려 여전히 그 동네에서 잘 지내고 있었죠. 그래도 다행인지 그날 이후로 남편이 조금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기 엄마 구해줘서 고마운 건지 아니면 면목이 없는 건지 다리를 다친 후로 오래 일하기 힘들어하는 저를 대신해서 일을 거두는 신용이라도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며 저도 아픈 다리를 참아가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제 바람처럼 잘 자라준 딸아이가 어느덧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시집 안 보내고 최대한 붙들고 살고 싶었는데 어디서 좋은 남자를 만났는지 30도 되기 전에 결혼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대학 졸업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결혼이라니 너무 빠르다 싶어 괜히 마음이 이상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와 달리 내 딸은 배울 만큼 배우고 좋은 회사 다니면서 좋은 남자와 결혼하는 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예비 사위는 인상도 좋아 보였고 무엇보다 우리 딸에게 잘해줘서 아주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런 아드님을 키우신 사돈은 어떤 분이실까 싶어서 저는 상견례 날만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바로 전날 남편이 갑자기 제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보, 나 바지 입을까 치마 입을까? 사돈도 치마 입고 오실 것 같은데 그럼 치마가 낫긴 한데 어때? 치마는 무슨 치마야? 그 다리 자랑하려고? 아니, 이건 스타킹 두꺼운 거 신으면 안 보이잖아. 다 가리면 되지 뭘. 아, 화상 자국은 가린다 쳐도 당신 그거 다리 쩔뚝거리는 건 어떻게 숨기려고? 당신 그 꼴로 상견례 꼭 가야겠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내 딸 상견례 내가 안 가? 아이, 솔직히 그 집 식구들 다들 좋은 대학 나오고 학자 집안에 집도 꽤 좋은 것 같던데 우리는 안 그래도 국밥 장사로 돈 벌었다고 면이 안 서는데 그런 집에서 당신 꼬락서니 보면 뭐라 생각하겠어? 당신 쩔뚝거리는 거 보면 병신 집안이라 흉볼 텐데 당신은 딸 결혼시키면서 책 잡히고 싶어? 아, 당신은 그냥 오지 마. 내일 집에 있어. 제 다리가 흉이라며 딸아이 상견례에 나오지 말라는 남편의 말에 순간 저는 제가 다리가 아니라 귀가 잘못된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래도 자기 대신 어머니 구하려다 다친 저를 부끄러워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으니까요. 제가 허망하게 넋을 놓고 아무 말도 못하자 남편은 이때다 싶었는지 제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나 농담 아니야. 어차피 결혼식 날 볼 건데 당신이 상견례 나가서 뭐해? 아영이 생각하면 당신 그냥 집에 있어. 그게 우리 가족 생각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아영이나 어머니 눈치 못 채시게 당신이 눈치껏 빠지라고. 뭐 미용실 갔다가 갑자기 아프다 그러던가 배탈이 났다 그러던가. 알았어? 사람이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으면 숨이 턱 막히면서 아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화도 못 내고 그날 밤 늦게까지 혼자 가게에 있었습니다. 혼자 불 꺼진 가게 안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 화가 나는 걸 넘어서 제 신세가 너무 처량하다 싶은 겁니다. 저는 남편이 설마 제 다리를 부끄러워할 줄 몰랐습니다. 어디 간다 그럴 때도 저는 다리 아프니까 집에서 쉬라 그런 적은 있어도 그것도 다 내 생각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남편이 딴짓하고 다닌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람이라 하기에는 가벼울지 몰라도 저 두고 동호회 다닌다고 하면서 여자들이랑 술 마시고 다니고 여행 다니고 어울려 다닌 것도 알고 있었죠. 가게 돈 빼돌려서 투자한다고 했다가 말아먹은 것도 알고 있었고 다 알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실수하더라도 보듬어주고 지켜봐주는 게 부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남편이 아내인 저를 그리 대하는 걸 보고 30년 결혼 생활의 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 한들 제가 시어머니와 딸아이를 두고 이혼을 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이혼하면 가게도 어머니께 돌려드리고 가야 할 거고 다른 걸 다 떠나서 친정엄마 같았던 어머니와 다시는 못 볼 생각을 하니 갑자기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겁니다. 결국 저는 다른 식구들을 위해서라도 남편을 참아줄 수밖에 없었고 다음날 상견례에 나오지 말라는 남편 때문에 다른 식구들에게 일이 있어서 따로 가겠다며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울한 마음에 남편 몰래 상견례장 앞까지 갔어요. 그런데도 그 앞에서 차마 들어갈 자신은 없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나 때문에 내 딸 결혼을 망치면 어쩌나, 내 아이가 싫은 소리라도 들으면 어쩌나, 별 걱정이 다 들었던 거죠. 근데 그때 시어머니가 나타나셔서 제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안 들어가고 있니? 어머니, 안에 계신 거 아니셨어요? 네가 안 오길래 기다렸다. 자, 빨리 들어가자꾸나. 설명도 못하고 어머니께 끌려 들어갔더니 남편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당신이 여기 왜 왔어? 왜? 애미가 못 올 곳이라도 왔냐? 저 죄송합니다. 제가 아영이 할미입니다.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희도 막 왔습니다. 그 안 그래도 아영이 아버님이 어머님이 못 오신다 그래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오셔서 다행입니다. 그럼 이제 가족들 다 오셨으니 식사를 주문할까요? 저기 죄송하지만 아영이 아빠는 나갈 겁니다. 이제 저희 가족 아니거든요. 용이야, 자리도 없는데 안 일어서고 뭐하냐? 우리 앉아야지. 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왜 일어나?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 아니다. 얘가 내 딸이고 너는 남이야. 그러니까 남의 자식이 내 손녀 결혼하는데 있을 필요가 있겠니? 오늘부로 연 끊을 거니까 잔말 말고 빨리 나가라. 당신 어머니한테 무슨 말 했어? 그래? 남편이 또 제 탓을 하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말을 끊으셨습니다. 전날 밤 어머니가 남편 얘기를 들으신 건지 저희 대화를 전부 알고 계셨더라고요. 내가 들었어. 네가 애미한테 뭐라 그러는지 내가 다 들었어. 나 구하려다가 다친 애한테 절름발이 꼴로 나오면 사돈이 병신 집안이라 흉볼 테니 나오지 말라고 그랬잖니. 네가 정연이한테 감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아빠, 그게 정말이야?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사돈, 여기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며느리가 부이 속에서 나를 구하려다가 다쳐서 다리가 불편합니다. 지금도 다리를 절어요. 그래서 병신 집안이라 무시하실 겁니까? 예? 아니요. 그럴 리가요. 오히려 칭찬받으셔야 마땅하죠. 그럼 아영이랑 아드님이랑 결혼시켜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럼요. 저희는 정말로 그런 편견 같은 거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혹시 그런 일로 꺼려 하신다 그러면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보려 했는데 말이에요. 용이야, 다 들었냐? 사돈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서 부끄러워야 할 게 누구겠니? 나는 너같이 철없고 정신머리 없는 놈 앞으로 내 자식으로 생각 안 하련다. 너 대신 나 살린 정연이 내 딸 삼을 거고 유산도 전부 정연이한테 줄 거야. 그러니까 남의 자식 결혼 망칠 생각하지 말고 빨리 나가! 난리를 칠 거라 생각한 남편은 충격을 받았는지 창피했던 건지 생각보다 별말 없이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이 노인네가 추태를 부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 여기 가족 되려고 모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무례해도 어쩔 수 없이 저희 사정을 솔직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돈 아프신 거 정말 아무렇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마음 쓰지 마세요. 어머니가 저 대신 복수를 해주셔서 눈물이 날 만큼 속이 시원하기는 했지만 사돈댁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죄송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사돈께 사과를 하셨고 다행히 사돈댁에서도 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에게 쫓겨나게 된 남편은 제게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남편 대신 짐을 싸서 남편을 쫓아버려 주셨죠. 사지 멀쩡한 놈이 대체 언제까지 빌부터 살려고? 내가 너 키우면서 여태 해줄 만큼 해줬어. 여태 지 식구 먹일 줄도 모르는 놈은 유산 탐낼 생각은 하지도 말고 이제 네가 힘들여서 벌어먹어라. 그리고 다시는 우리 집 찾아올 생각 하지도 말고. 저는 그날 어머니와 충분히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결국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딴짓하는 것까지 참아줬던 저도 이제는 저 혼자 좀 마음 편히 살고 싶어졌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 어머니는 정말로 제게 유언장을 써주셨습니다. 자식을 버리고 저를 택하신 어머니의 선택이 지금도 여전히 믿기지 않지만 저와 어머니는 지금도 친모녀처럼 다정히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이 죽기 전에 반성을 할지 철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머니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어머니를 잘 모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저를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